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한 여자가 간병인으로 들어간 저택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찾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부인과 자신의 쇄골에 있는 똑같은 나비 모양 반점. 이것이 50년 만에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52, 정수진 씨.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딸, 25살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집세와 병원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간병 인력 팀장이었는데요. 그 팀장이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조건이 좀 특이해요. 월급은 보통의 2배. 그런데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수진 씨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그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저택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양옥 건물. 겉모습만 봐서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들은 커튼으로 꽁꽁 가려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수진 씨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기가 없는 걸까?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최강민입니다. 어머니를 모실 간병인 선생님이시죠? 최강민, 나이는 5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2층 방에 계십니다. 몇 달째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수진 씨는 강민 씨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 2층 복도 끝,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노부인을 보는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부인은 최경자 여사, 나이는 78.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약물 주입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 눈매, 입술 모양, 코의 선. 어딘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지? 수진 씨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저택에는 3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최강민.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수진 씨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생님 방도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뒀습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 박소희. 나이는 40 중반.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볼 때마다 뭔가 궁금한 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사 도우미 정말이. 나이는 40대 후반. 말이 거의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레 씨는
유독 수진 씨를 자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눈빛. 수진 씨가 저택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소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간병인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혹시 어릴 때 가족 관계가 복잡하셨던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민 씨와 소혜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랑 선생님이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혈연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로 나와 저 할머니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어느 날 새벽, 수진 씨는 평소처럼 경자 여사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일. 간병인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히다가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자 여사의 쇄골 아래 오른쪽 부분에 작은 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나비 모양. 아주 작지만 선명한 갈색 반점. 수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 씨는 황급히 자신의 옷깃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 쇄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 반점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모양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절대로. 바로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며느리 소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세요? 수진 씨는 급히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소희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할머니와 나 정말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 후 며느리 소희 씨가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강민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수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옛날에 잃어버린 아이가 한 명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돌도 안 된 어린 딸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다고요. 강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 아이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 어머니와 너무 닮으신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시고. 소희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 잃어버린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인데요. DNA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 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민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미 선생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소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진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뒀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진 않을까? 그 모든 의문이 지금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검사 샘플이 채취됐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수진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 씨가 봉투를 들고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민 씨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0.02%, 친족 관계 없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똑같은 반점, 똑같은 얼굴.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 씨와 소희 씨는 수진 씨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는 여전히 선생님을 가족처럼 대할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느꼈는데, 저 할머니와 나 사이에 뭔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날 밤 수진 씨는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족의 흔적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바로 그때 수진 씨의 방문을 조용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톡. 수진 씨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가사도우미 정말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마레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마레 씨는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 DNA 검사 결과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레 씨를 바라봤습니다. 조작됐어요. 검사 결과 강민 씨와 소희 씨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마레 씨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자 여사는요, 젊은 시절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갓 태어난 딸을 남편이 빼앗아 갔어요. 경자 여사는 필사적으로 찾으셨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수진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민 씨와 소희 씨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마레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경자 여사는 부동산과 예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만약 잃어버린 딸이 나타나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강민 씨 부부는 경자 여사가 의식을 못 찾도록 약물로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타나자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 정말로 선생님이 그 딸일까봐.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한 거예요. 수진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경자 여사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마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경자 여사가 잃어버린 딸의 특징을 늘 말씀하셨거든요. 오른쪽 쇄골에 나비 모양 반점. 그리고 태어난 날짜. 선생님, 생년월일이 언제세요? 1973년 3월 12일이에요. 맞아요. 그날이 경자 여사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에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내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마레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경자 여사의 손목에 팔찌가 있잖아요. 그 팔찌 안쪽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선생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어요.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경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자 여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자 여사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금 팔찌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팔찌 안쪽에 작은 경첩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경첩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팔찌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손이 떨려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진, 출생일 1973년 3월 12일, 오른쪽 쇄골 나비 반점,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수진 씨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수진이에요. 당신 딸 여기 있어요. 수진 씨는 경자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엄마. 바로 그때 경자 여사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라 경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경자 여사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경자 여사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약물 때문에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돼. 엄마를 깨워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수진 씨는 마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강민 씨 부부가 경자 여사를 약물로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증거. 마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저택 뒤편 창고에 금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약물 구매 기록, 조작된 DNA 검사 서류, 그리고 경자 여사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 가둔 이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창고는 늘 잠겨 있고 강민 씨만 열쇠를 갖고 있어요.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해요. 엄마를 구하려면 증거가 꼭 필요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강민 씨와 소희 씨가 외출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수진 씨와 마레 씨는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마레 씨가 몰래 복사해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경자 여사의 생일, 강민 씨의 생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 1973년 3월 12일.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약물 구매 기록, 위조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놀랍게도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는 며느리 박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병따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훔치는 것도 대담하시네요. 간병인 주제에. 소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괜히 들쑤시고 그래요? 수진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소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경자 여사의 딸이든 아니든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곧 모든 재산은 우리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마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혜 씨, 그만하세요. 이미 모든 게 녹음됐어요. 여기 USB에 당신들이 경자 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담겨 있어요.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당신들을 그냥 보낼 수 없겠네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경찰이었습니다. 마레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입니다.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틈을 타 수진 씨와 마레 씨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관 여럿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진 씨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와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 최경자 여사를 강제로 억제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자 여사의 친딸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강민과 소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자 여사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경자 여사를 들것에 옮기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물 공급이 중단되자 경자 여사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급히 경자 여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경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수진이에요. 엄마가 평생 찾으신 딸 정수진이에요. 경자 여사는 수진 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 씨는 경자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레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마레 씨에게도 놀라운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자 여사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마리에게도. 경자 여사는 마리를 불렀습니다. 마리야, 이리 와. 마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자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너희 둘은 자매야. 수진이가 첫째, 마리가 둘째. 수진 씨와 마레 씨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경자 여사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를 잃어버린 후 나는 남편한테서 도망쳤어. 그리고 1년 뒤 마리를 낳았지. 하지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리는 친척 집에 맡겼고 나는 다시 수진이를 찾기 위해 떠났어. 마리야, 미안하다. 너도 엄마 곁에서 자라지 못했구나.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를 만났잖아요. 수진 씨는 마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엄마를 못 만났을 거야. 두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그 순간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몇 달 후 강민과 소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감금, 재산 편취, 문서 위조, 여러 가지였습니다. 검사는 금고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약물 구매 기록, 조작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녹음 파일. 녹음 파일에는 강민과 소희가 경자 여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우리 끝장이야. 약을 계속 투여해. 그리고 상속 절차 서둘러.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강민, 박소희, 존속살해, 미수 및 재산 편취 미수 등의 죄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소희는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자 여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내 딸들, 수진이와 마리.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경자 여사는 수진, 마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자 여사는 저택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만난 가족의 집. 우리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수진과 마리는 그곳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곧 여러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홀로 외롭게 사시던 분들. 경자 여사는 그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편히 쉬세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경자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경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50년 동안 가족을 잃고 살았어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저도 똑같아요. 평생 가족이 그리웠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경자 여사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수진 씨가 간병인으로 들어간 저택에서 발견한 작은 나비 반점. 그것은 50년 동안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적은 존재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정수진 씨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랜 세월 찾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혹은 언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꼭 곁에 두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